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이벌 대 라이벌 31번째 정치적 동반자 서로 등을 돌리다 중종과 조광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31번째 왕권 강화를 위한 온건 개혁파 중종 대 이상적 정치를 위한 급진 개혁파 조광조. 1. 연산군의 이복동생 왕이 되다. 성종 19년에 태어난 중종은 성종과 정현왕후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12살 차이의 형인 연산군이 있었기 때문에 왕권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습니다. 연산군의 어머니가 폐비가 되고 새롭게 중전이 된 정현왕후에게서 낳았기 때문에 오히려 연산군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적 희생양이 될 소지가 다분했죠. 그러나 연산군은 그래도 동생이라고 국고에서 곡식을 내어주고 집을 새로 지어주고 말도 선물을 하는 등 이 진성대군 중종을 꽤 많이 챙겨주었다라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1506년 박원종, 유수정, 성희안 등이 연산군을 몰아내고 진성대군을 왕위에 앉히면서 그는 조선의 11대 국왕이 됩니다. 연산군을 끌어내린 신하들에 의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매우 허약한 왕이었습니다. 신하들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의 아내 신씨, 연산군의 처남인 신수군의 딸이었어요. 자, 이 신씨를 왕이 되고 일주일 만에 폐비를 시켜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훈구 대신들은 조선의 경제권과 군사권까지 자신들의 손에 넣고 자신들 마음대로 공신을 지정하고 공운을 책정하는 등 오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중종반정 이후 조선은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훈구 대신들은 권력 노름에 빠져서 국정을 돌보지 않았고 힘이 없던 중종 역시 국정에 아무런 영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중종 2년에는 김공저와 박경이 박원종, 유자광, 노공필 등을 간신으로 규정하고 군대를 일으켜 이들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다가 거기에 동참했던 문서구가 심정이 남곤에게 이 모의를 고발하면서 김공저와 박경은 차명을 당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인물들은 귀양 보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같은 해에 이과 역시 중종을 노린 역모를 일으키고 성종의 7번째 아들인 견성군을 왕위에 올리려다가 발각이 돼서 처형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중종의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2번의 옥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당시 국정이 얼마나 혼란했는지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이제 정신을 차린 중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광조를 비롯한 살림 세력에게 서서히 힘을 실어 주어서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중종 10년 1515년 무렵이었습니다. 2. 독성과 아집의 개혁가. 훈구파 대신들이 세조의 계유정난 때부터 그를 도와 권력을 쌓아온 세력이라면 살인파는 지방에서 성리학 공부에 매진하던 선비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정치권에 뛰어들어 훈구파와 대립각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종이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세를 조금씩 늘릴 수 있게 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중종 때에 본격적으로 훈구파와 맞서게 되는데 그 중심에 바로 조광조가 있었습니다. 성종 13년 1482년 평안도 희청군의 역참을 관리하는 찰방 조원관과 어머니 민씨 사이에서 태어난 조광조는 마침 무오사화로 인해서 그곳으로 유배를 온 성리학자 김굉필의 문화에서 학문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그때부터 조광조는 살인파에 속하게 되었는데 24살 때는 앞서 이야기한 김공조와 박경의 옥사 사건에도 연루가 되어서 신문을 당하기는 했지만 다행히 풀려납니다. 이후 29살에 진사시에 장원급제를 하고 성균관에 들어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조광조는 성균관 유생들 사이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보여서 중종이 성균관에서 학문과 인품이 훌륭한 유생을 청구하도록 했을 때 200명의 유생 중에 3명이 뽑혔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조광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대신들이 조광조가 청거받는다면 참봉이나 별자, 벼슬 정도나 받을 텐데 조광조의 학문이 아까우니 그가 학업에 정진케 함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종 10년 1515년 34살의 나이에 성균관의 전적으로 임명이 되었고 중종 10년 34살에 중종 증광 문과에 합격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 일선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는 그의 칼날 같은 성격은 이 첫 관직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박상과 김정은 폐비된 신씨의 복위를 주장하는 상소를 올리는데 이를 두고 대간에서는 종묘와 사직을 위협하는 발언이다 라면서 박상과 김정의 탄핵을 주장합니다. 그러자 사관원 정원에 막 임명된 조광조는 다음과 같은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박상과 김정은 전하의 구원의 명에 따랐을 뿐입니다. 만일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지 처벌을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대간은 나서서 이들의 처벌을 주장하였고 결국 그들을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대간이란 본디 언로를 열어야 그들의 직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만일 재상들이 그들을 처벌하자고 해도 대간은 그들을 용납하자고 하여 언로를 넓혀야 합니다. 저는 정원에 임명되었으나 이들과 어찌 함께 근무하겠습니까? 저와 그들은 서로 용납할 수 없으니 사원부와 사관원의 대간을 전원 파직하고 언로를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광조는 박상과 김정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대간들이 그들의 처벌을 주장해서 유배를 받게 만들었으니 나는 이런 선배들하고는 함께 일 못하겠다. 다 쫓아내달라. 라고 주장을 한 거죠. 이 발언은 조정을 뒤흔들었고 결국 훈구파 대신들과 사림 세력 간의 논쟁으로 치달으며 대간을 3번이나 교체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1년 뒤에 조광조는 홍문관 수찬으로 승진을 하였고 박상과 김정은 복직하면서 조광조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처럼 조광조는 뛰어난 언변과 논리로 훈구 대신들의 구태의연함에 맞서는 중종의 칼이었습니다. 다만 이 칼은 지나치게 독선적이고 공격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문묘, 그러니까 공자의 묘에 함께 종사되는 인물을 뽑는 자리에 자신의 스승인 김굉필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 김굉필은 정몽주, 이황, 이이, 송시열 등 다른 종사 대상에 비해서 학문적인 성과가 두드러진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사림 세력의 힘을 키우기 위한 조광조의 정치적인 노림수와 스승에 대한 그의 마음이 어우러져서 안 될 것을 알면서도 주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조광조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중종. 이런 조광조에 대한 중종의 총애는 특별했습니다. 조광조는 언제나 몸을 사리지 않고 훈구파와 맞섰고 좋은 성과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광조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1톤 트럭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먼저 현랑과 청거제도를 통해서 지방의 학식 높은 선비들을 등용하기를 주장합니다. 이 제도를 제안한 것이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파였기 때문에 청거된 인물들 역시 살인 세력이었는데 문제는 공정하게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정승인,
안당의 아들 3명이 정승인 안당의 아들 3명이 현량과 29명에 모두 뽑히는 등 지나치게 자귀적이었습니다. 이는 당연하게도 훈구파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훗날 정광필과 남곤 등의 반대에 밀려서 현량과는 폐기가 되고 맙니다. 태조 이성계 때 지어진 도교 재단들을 모두 없애고 소격서 하나만 남았을 때 세종대왕 역시 도교의 가르침은 허황된 것이지만 소격서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오랜 관습이므로 함부로 폐지할 수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유명무실하게 남은 소격서 폐지에 대한 문제가 중종 때 다시 일어나는데 중종의 입장에서는 선대부터 이어진 소격서를 자신이 없애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게다가 그러나 조광조는 중종을 밀어붙입니다. 세상을 규범하는 것이 오직 성리학뿐이며 다른 이단은 모두 혁파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을 했고 다른 대신들도 소격서를 폐지하자고 주장했지만 중종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간들이 사직을 청하며 주장할 때도 중종은 대간들을 교체하면서라도 소격서는 지키고자 했죠. 그러나 조광조는 왕도 성리학의 가르침에 따라야 합니다. 라는 주장을 했고 만약 이단을 택한다면 전학해서 연산군과 같은 군주가 되려 하므로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선 넘은 발언마저 하게 됩니다. 결국 대신들의 뜻에 밀린 중종은 소격서 폐지를 허가했지만 이것이 중종과 조광조 사이에 큰 앙금으로 남게 됩니다. 중종은 어디까지나 훈구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림에게 힘을 실어 주었던 것인데 조광조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주장을 중종에게 강요하기 시작한 거죠. 이것은 중종에게는 또 다른 왕권 위협 세력일 뿐이었습니다. 물론 조광조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리학을 뒤집어 쓴 성리학의 화신으로 성리학을 위해서 주장한 것이지만 중종의 입장에서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격이었죠. 중종 14년 1519년 10월 25일 대사헌 조광조는 중종에게 연산군을 몰아내는 중종 반정 당시 공도 없이 공훈을 받은 자들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훈구 세력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었죠. 아직 핵심 권력이 훈구파에게 있는 상태에서 이것은 중종에게도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중종은 다시 여기에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대관 전원이 사직을 요청하며 중종을 압박하자 결국 마지못해서 승낙을 하는데 이로써 중종은 조광조를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중종은 친위 세력으로 하여금 경복궁을 지키게 한 뒤에 승정원과 홍문관 대관을 모두 교체하고 중종은 친위 세력으로 하여금 경복궁을 지키게 한 뒤에 승정원과 홍문관 대관을 모두 교체하고 조광조를 붕당죄로 처형한다라는 교지를 내리게 됩니다. 이에 영의정 정광필, 좌의정 안당 등이 강하게 반대했지만 중종은 자신의 뜻을 밀어붙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성균관 유생 150여 명이 단체로 통곡하며 항의를 했고 의정부에서도 조광조의 형벌이 지나치다라고 하자 곤장 100대의 유배형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대신들이 처벌이 무겁다고 항의하자 사실 중종의 후궁이었던 홍씨의 아버지 홍경주가 남곤, 송질, 김전 등이 무사 30명을 이끌고 조광조와 그 일파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중종에게 알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다시 사사로이 무력을 통한 쿠데타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판단하에 중종이 먼저 조광조를 처형하려고 했던 것이라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즉 훈구 세력이 사병을 동원해서 조광조 일파를 죽일 경우에 자칫하면 다시 한번 반정으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먼저 조광조를 쳐내려고 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중종 14년 11월 15일 밤에 일어난 기묘사화였습니다. 이후 중종은 전국 공신 개정 논란을 취소했고요. 조정을 장악한 전국 공신들은 현량과도 폐지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중종 역시 이들의 주장에 동조했고 이미 뽑힌 인원들은 관직만 내리지 않고 데리고 있자라는 온건한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아무튼 왕권의 안정과 훈구 세력의 견제를 위해 중용한 조광조는 지나치게 급진적이었고 독선적으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중종의 원래 의도와는 크게 벗어나는 것이었고 실질적으로 군권을 장악하고 있던 훈구 세력을 자극하는 일이었죠. 실제로 연산군이 어떻게 쫓겨났는지를 목격한 중종의 입장에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사림의 세력이 커지기는 했지만 아직 훈구파에 대항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고 무엇보다 군권이 훈구파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조광조는 훈구파는 물론이고 중종까지도 들이받으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했으니 그의 말로는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조광조는 능성으로 유배되었지만 결국 유배 한 달 만에 사약을 받고 사사되었습니다. 중종실록에서는 그의 마지막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거느린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죽거든 관을 얇게 만들고 두껍게 하지 말아라. 먼 길을 가기 어렵다 하였다. 자주 창틈으로 밖을 보며 글을 쓰고 분부하는 일을 끝내고 드디어 거듭 내려서 독하게 만든 술을 가져다가 마시고 죽으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렸다. 중종실록 중종 14년 12월 16일의 기록입니다. 문제는 이후 다시 국정의 주도권은 중종에게서 멀어져 버렸다라는 점입니다. 우선 같은 사림 계열이었지만 조광조의 죽음에 앞장섰던 남곤이 국정을 운영했고 이후에는 그와 친했던 심정, 이행, 이향 등이 권력을 잠시 잡았다가 심정과 이행을 제거한 김한노가 집권하면서 공포정치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문정왕후와 그 동생인 윤원로, 윤원형 등이 조정을 양분하기도 했죠. 중종 시절은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광조가 조금만 더 주변을 살피고 이성적인 개혁을 추구했다면 중종 시절이 어떻게 변했을지 잠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김한로와 남곤, 윤원영 등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의 간신들 4번째 김한로 편, 그리고 우리 역사 속의 간신들 8번째 남곤 편, 또 우리 역사 속의 간신들 15번째 윤원영 편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